오늘 이야기는요. 당신의 예금, 당신의 주식, 당신의 부동산이 어떻게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200조 원. 전 세계 기관이랑 국가,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 가치예요. 이 돈이 지금 매일 증발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1% 떨어질 때마다 수조 원이 사라져요. 2% 떨어지면 그 2배가 사라지고요. 당신은 이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수천억 원을 번 사람이 있어요.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 마이클 버리. 지금 자산 규모만 1천억에서 2천억 원에 달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최근에 폭탄 발언을 했어요. 비트코인 하락이 연쇄적인 금융위기를 촉발할 거라고요. 그냥 의견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2008년에도 그랬고 97년에도 그랬어요. 경고는 항상 무시당한 뒤에야 현실이 돼요. 지금부터 당신에게 보여드릴 건 시나리오예요. 마이클 버리가 제시한 비트코인 가격대별 붕괴 경로, 그리고 그 경로 위에 지금 당신의 자산이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레버리지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일반 금융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많아야 10배, 20배예요.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요, 120배, 150배. 규제가 없으니까 가능한 숫자예요. 이걸 전당포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려요. 시계 값이 떨어지면 전당포는 바로 시계를 팔아버립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로 그 전당포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로 잡힌 코인을 즉시 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걸 강제 청산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강제 청산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의 담보가 청산돼요. 떨어져서 팔고, 팔아서 떨어지고, 떨어져서 또 팝니다. 마이클 버리는 이걸 죽음의 담보 소용돌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4달 동안 40% 가까이 하락했어요. 2022년, 2018년 대하락장 이후로 최장기간 하락 국면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국에 상장된 이 기업은 회사 돈을 전부 털고 빚까지 내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 규모가 78조 원이에요. 78조 원이에요. 한 기업이 빚을 내서 단 하나의 자산에 올인한 거예요. 평균 매수가는 7만 6천 달러. 지금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어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이 회사는 40억 달러, 한화로 6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봐요. 그리고 지금 그 가격까지 7%밖에 안 남았어요. 7%요. 주식시장에서 하루 만에 움직이는 폭이에요. 이 숫자가 무너지면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 회사에 돈을 안 넣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회사를 제2의 리먼 브라더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2008년 리먼이 무너졌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당신은 기억하고 계세요? 잠깐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민준이라고 부를게요. 30대 직장인이고 월급의 30%를 비트코인에 넣고 있던 사람이에요. 민준이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어요. 현물로만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정확히 4달이 걸렸어요. 40%. 민준이의 비트코인 자산은 4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가입한 퇴직연금 펀드 있잖아요. 그 펀드가 민준이 모르게 비트코인 관련 ETF의 일부 자산을 배분하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노후 자금도 함께 녹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민준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의 연금도, 당신의 보험도 어딘가에서 이 체인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이클 버리의 시나리오로 돌아갈게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깨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흔들립니다.
그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단계가 더 무서워요. 6만 달러. 이 가격대에 도달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투자한 다른 기관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기관이 무너지면 그 기관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흔들려요. 그 은행이 흔들리면 그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들이 자금줄을 잃게 돼요. 도미노예요. 여기서 당신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은행이 어디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5만 달러요. 마이클 버리가 제시한 세 번째 마지노선이에요. 이 가격이 깨지면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줄파산해요. 채굴 업체들은 비트코인을 캐서 파는 회사들이에요. 요즘은 수익이 안 나니까 AI 서버 사업으로 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5만 달러가 깨지면 버틸 여력이 사라져요. 이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 그게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강제 청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죽음의 담보 소용돌이.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 소용돌이가 두 번째로 돌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규모가 달라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할게요. 수진이라고 부를게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이상한 걸 느꼈어요. 대출 심사 건수가 급격히 줄었거든요.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대출 창구를 조이라고. 수진이는 아직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은행도 현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미국 은행들이 연준에서 7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빌렸어요. 코로나 쇼크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예요. 시장에서 현금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줄 여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 들어서 첫 번째 은행이 파산했어요. 메트로폴리탄 캐피탈 뱅크. 규모 3,700억 원이에요. 은행 파산이라는 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문 일이에요. 그리고 훨씬 무서운 신호예요.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이런 금융 시스템의 균열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다음에 올 이야기는 지금보다 더 깊은 곳의 이야기예요. 3호 대출 시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시장의 규모는 3천조 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커요.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은행들이 위험한 대출을 직접 안 해요. 대신 다른 옷을 입힙니다.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집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은행이 자기 이름으로 위험한 도박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도박판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결국 은행 돈이에요. 도박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도 같이 무너져요. 이름만 바꿨을 뿐. 위험은 그대로 은행 장부에 남아 있으니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사모대출 시장은 섀도우 뱅킹.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에요. 규제 밖에 있거든요. 감독기관도 정확한 규모를 몰라요. 그들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망해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2008년에도 똑같았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실체를 아무도 몰랐어요. 터지기 전까지는요. JP 모건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그건 이미 끝난 거라고요. 벽 안에는 수백 마리가 숨어 있으니까. 지금 사모대출 시장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바퀴벌레 한 마리예요. 벽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블루아울 캐피탈. 사모대출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이 회사의 주가가 1년 동안 53% 하락했어요. 반토막이 넘게 깨진 거예요. 그런데 블루아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회사들은 AI에도 투자했고, 부동산에도 투자했고, 빅테크 관련 대출에도 자금을 집행했거든요.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빅테크 주식도 흔들리고 있고요. 이 하락이 사모대출 기업들의 담보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아까 그 전당포 이야기 기억나시죠?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할게요. 재현이라고 부를게요. 미국 사모펀드에서
리스크 분석을 하는 한국인인데 최근에 재현이의 업무량이 3배로 늘었어요. 재현이가 매일 확인하는 숫자가 있어요. 투자자 자금 유출 규모 수십억 달러. 한화로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 지금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돈을 빼려고 해요. 그런데 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재현이는 이걸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뱅크런의 초기 신호예요. 돈을 맡긴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현상. 2008년에도 97년에도 이 신호가 먼저 왔어요. 실제로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블루아울 투자자들이 기술주 중심 펀드에서 자산의 15%를 이미 빼냈어요.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건들락이라는 유명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대출이 다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요.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구조가 똑같다고요.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하락, 레버리지 청산, 기관 붕괴, 은행 유동성 위기, 사모대출 시장 균열. 이게 전부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요. 이건 개별 사건들이 아니에요. 하나의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 위에 당신의 월급, 당신의 적금, 당신의 집값이 올라가 있어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물밑의 균열이었거든요. 다음은 수면 위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지만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는 곳. SP500 지수예요. SP500 지수.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뉴스는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축제의 음악이 가장 크게 울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끝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SP500은 전 세계 경제 규모를 벗어날 만큼 부풀어 있어요. 실물 경제와 주가 사이의 간격이 역사상 가장 벌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ETF와 패시브 펀드라는 구조 때문이에요. 돈이 자동으로 기업 실적이랑 상관없이 대형주에 몰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수영장에 물을 계속 넣는데 배수구는 막혀 있어요. 수위는 계속 올라가요. 모두가 수영을 즐기고 있거든요. 배수구가 막힌 걸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배수구가 한번 열리면 물은 들어온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빠져요. 패시브 펀드가 만든 상승은 느리지만 패시브 펀드가 만들 하락은 순식간이에요. 민준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비트코인으로 40%를 잃은 민준이. 남은 자산은 미국 주식 ETF에 넣어뒀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ETF가 바로 SP500 추종 펀드예요. 민준이는 위험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위험 위에 올라탄 것일 수 있어요. 90년대 일본을 기억하세요. 니케이 지수는 4만 포인트에 가까웠어요.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랐고요. 모든 사람이 일본 경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 버블처럼 보이지 않아요. 97년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IMF 외환 위기 직전까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알았던 사람들은 대비했고 몰랐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2008년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전 월스트리트는 파티 중이었거든요. 마이클 버리만 혼자 경고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지금 마이클 버리가 다시 경고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폭락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붕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56만 팔로워를 가진 투자자 노리밋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노리밋. 2천억 원대를 운용하는 20년 차 투자자예요. 코로나 쇼크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년 안에 붕괴될 거라고요. 물가를 감안했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14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그는 지적해요. 78조 원의 빚으로 산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패턴을 보셔야 돼요. 2008년에 마이클 버리가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수진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대출 창구를 조이라는 지시를 받았던 수진이. 이제 수진이 앞에 새로운 업무가 생겼어요. 기존 대출 회수예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서 이제는 빌려준 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용경색의 두 번째 단계예요. 시장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있어요. 재현이도 같은 걸 보고 있어요. 사모펀드에서 리스크 보고서를 쓰는 재현이 매일 밤 보고서의 위험 등급을 한 단계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보고서를 안 읽어요. 2008년에도 리스크 보고서는 있었어요. 읽은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 영상이 바로 그 보고서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본 건 하나의 체인이에요. 비트코인 하락에서 시작해서 레버리지 청산, 기관 붕괴, 은행 유동성 위기, 사모대출 균열, 그리고 주식시장 버블까지 전부 하나의 선이에요. 이 선 위에 당신의 예금이 있고 당신의 연금이 있고 당신의 월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은 지금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예측이 아니에요. 신호예요. 위기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읽는 거예요. 첫 번째 신호.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7만 달러가 깨지는 순간을 주시하세요. 그 아래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생존선이 있고 그 아래에는 채굴 업체들의 파산선이 있어요. 두 번째 신호. 사모대출 시장의 자금 유출 속도예요. 블루아울 같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면 신용경색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신호. 은행 간 단기 금리예요. 이 금리가 급등하면 은행들끼리 돈을 안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2008년에도 이 신호가 먼저 왔어요. 네 번째 신호. 연준의 긴급 대출 창구 이용 규모예요. 7조 원이었던 이 숫자가 계속 커지면 시스템 전체의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경고예요. 이 네 가지를 매주 확인하세요. 당신만의 금융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이 아니에요. 관찰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모든 걸 알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드릴 건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은 당신의 몫이에요. 다만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원칙이 하나 있어요. 위기 전에 현금 비중을 높인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공포에 팔지 않으려면 공포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민준이를 기억하세요. 비트코인에서 ETF로 옮겼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불이 옮겨붙을 다음 방으로 들어간 것일 수 있어요. 수진이를 기억하세요. 은행 안에서 일하면서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거든요. 대출 회수 지시를 받고서야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단계예요. 재현이를 기억하세요.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보고서를 안 읽었어요. 정보는 있었거든요.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2008년 마이클 버리의 경고를 들은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 소수가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올렸어요. 나머지는 모든 것을 잃었고요.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관심이었어요. 신호를 보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뿐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시장은 정상으로 보여요. SP500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뉴스는 낙관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고 있거든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은행이 파산하고 있고 사모대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4달째 하락하고 있고 레버리지 청산은 가속화되고 있어요. 수면 위의 평화와 수면 아래의 균열.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시간을 주려는 거예요. 대비할 시간, 관찰할 시간, 판단할 시간. 아직 그 시간이 남아 있어요.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미리 받느냐, 당하고 나서 받느냐. 당신은 지금 미리 보고 있습니다.